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이번 영상은 두 가지 주제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첫 번째, 맨유는 왜 리드를 잘 지키지 못할까에 대한 거고요. 두 번째는 비카리오 딜레마가 요즘 좀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의 생각과 제 생각을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경기를 보면서 맨유가 본머스전에서도 4대3으로 역전까지 이뤄냈는데 또 동점골을 빠르게 먹히면서 맨유가 참 이런 것들만 잘 지키면 승점 잘 딸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쉽다 뭐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본머스전도 2대3 상황에서 역전해서 4대3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분위기가 확 올라온 상태에서 실점을 빨리 하다 보니까 팬들 입장에선 상당히 아쉽게 느껴질 수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맨유가 그동안 리드했던 경기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런 경기에서 잘 지키기만 했어도 승점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높았을 텐데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지난 울브스전도 리드 가져가다가 전반전 실수로 실점을 하기도 했고요. 웨스트햄전도 달로의 선제골 이후에 무승부가 되기도 했고, 그래서 맨유가 최근에 이런 경향성들이 있어서 왜 리드 상황에서도 단단하게 지키지 못할까? 이런 의문들이 저는 있었어요. 그런데 디애슬레틱에서 그것들을 분석한 데이터가 있어서 그거와 함께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일단 맨유가 리드는 되게 잘하는 팀이더라고요. 16경기 중에서 11경기, 그러니까 5경기 빼고 모두 선제골을 기록한 팀이 맨유라고 합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그림이 경기 시간별로 어떤 포지션에서 있었냐, 뭐 승리하고 있는 경기 시간이 많았냐, 비기고 있는 경기 시간이 많았냐, 지고 있는 경기 시간이 많았냐, 이거를 보여주는 그래프거든요. 근데 이제 승리하고 있는 시간대로 쫙 줄을 세워보니까 맨유가 리그에서 세 번째로 승리하면서 보낸 시간이 많더라고요. 맨시티는 55%, 아스날은 42%, 맨유가 세 번째로 40%나 됐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러한 리드를 잘 지키기만 하면 이 그래프대로라면 맨유는 최대 3위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 팀이라는 거죠. 그리고 무승부 시간도 한번 따져보니까 맨유가 다른 팀에 비해서 무승부 시간도 가장 적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기거나 지는 시간이 많다는 건데, 그거는 약간 우리는 진짜 이기기 위해 축구한다, 비기는 거 싫다, 지는 리스크가 있어도 우리는 그걸 감수하면서 이기기 위해 축구할 거다 라는 느낌의 맞불, 그런 축구를 하고 있는 맨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다르게 말하면 경기 운영에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맨유가 리드는 참 잘하지만 그것들을 지키는데 조금 부족한 모습들이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뭐냐면 리드 상황, 일단 기본적으로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10번 이상의 패스 시퀀스를 나타내는 그런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패스 시퀀스라는 건 어떤 한 단위를 말하는데 그 시퀀스가 10번 이상의 패스로 구성이 된 게 몇 번이냐, 이 얘기죠. 그러니까 패스를 많이 한 장면이 몇 번이 되냐, 이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맨유는 90분당 4.4회, 쉽게 말하면 리드할 때 90분당 패스 10번을 넘긴 게 5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드할 때 공을 좀 오래 가지면서 짧은 패스 주고 받으면서 상대가 좀 튀어나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그런 식으로 축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리드하고 있어도 롱패스 많이 때리고 전환 패스 많이 때리고 빠르게 역습하고 슈팅 마무리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다는 거죠. 즉 이길 때도 패스 횟수가 적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경기장의 크기는 똑같습니다. 경기장의 크기는 똑같은데 패스의 횟수가 줄어든다는 말은 결국 패스의 길이가 길어진다는 말이죠. 짧은 패스보단 롱 패스가 많아진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템포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패스의 길이가 길어지면 그거 차놓고 또 따라가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걷기보단 달려야 됩니다. 그럼 당연히 그걸 맞이하는 상대팀들의 리액션도 템포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맨유가 리드하고 있을 때도 계속 강강강 느낌으로 간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맨유가 이기고 있어도 강강강강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앞서 보신 두 가지 통계에서 느낄 수 있는 건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도 패스 횟수가 적다. 그리고 맨유가 공을 많이 가지기보다는 당연히 수비하는 상황이 늘어나겠죠. 짧은 패스로 여러 번 돌려야 그런 것들을 안정적으로 소유하는 시간이 생기고, 우리가 공을 가지고 있는 상황은 결국 우리는 수비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맨유가 공을 가지고 있어야 수비하는 상황이 줄어드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맨유는 수비 상황에서 공 뺏고 바로 역습을 좀 가려는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경기 내내 템포가 높고 전술 강도로 따지면 좀 강한 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공격할 때 추가골을 넣는데 체력적인 제한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공격수들은 앞에서 전방 압박도 하고 역습할 때도 긴 거리를 뛰다 보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셔틀런을 반복하게 되는 상황들이 많고요. 수비수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뺏어가지고 앞으로 줬는데 그게 당연히 슈팅까지 갈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도 발생하잖아요. 가다가 뺏겨서 다시 또 수비에 복귀하고, 또 공격수들이 앞쪽으로 올라가면 수비수들이 뒤쪽에서 그 공격수들과의 간격을 좁히기 위해 밀면서 올라가는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수비수들도 결국 수비 집중력이라는 건 저는 체력에서 오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런 상황에서 수비가 안 돼요. 우리도 똑같잖아요. 예를 들어서 축구할 때 체력이 차 있을 때는 생각의 속도도 빨라지고 슈팅도 더 정확해지고 드리블도 패스도 더 정확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막 숨이 여기까지 차올라요. 너무 힘들고 이러면 이거 내가 기다릴 수 있는 장면인데 발을 뻗어버렸네.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 그런 실수들이 나온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걸 하나의 단어로 수비 집중력이라고 부르는데 당연히 체력적인 그런 리스크가 생기면 수비 집중력도 떨어지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이겠죠. 그래서 맨유가 이런 강강강강을 좀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통계를 볼게요. 이 왼쪽에 있는 통계는 앞서고 있을 때 상대에게 허용하는 직접 공격 횟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직접 공격이라는 용어는 자기 진영에서 시작해서 15초 안에 상대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 슈팅이나 터치로 이어지는 공격입니다. 쉽게 말하면 맨유의 상대팀, 예를 들어 본머스가 자기 진영에서 공을 뺏었어요. 그리고 15초 안에 맨유 진영으로 넘어가서 슈팅까지 하는 거. 이거를 이제 직접 공격이라고 칭하는데 그냥 쉬운 단어로 역습이에요. 이제 역습인데 모든 역습은 아니고 15초 안에 진행되는 역습을 직접 공격이라고 지금 상황에서 표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맨유는 리드 상황에서 90분당 평균 2.8에 허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팀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수치고요. 브라이튼 4.1에, 브라이튼은 좀 많이 압도적이죠. 브라이튼도 서로 카운터를 주고받는 그런 양상의 게임을 많이 하기 때문이고요. 브렌트포드 2.9회, 그 다음에 이제 맨유가 2.8회인데 이 1, 2, 3위권이 좀 독보적으로 많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 맨유는 앞서고 있을 때도 얻어맞는 게 많기 때문에 얻어맞는 게 많으면 어떻게 돼요? 상대적으로 더 아픈 펀치를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런 확률이 아예 안 맞는 팀보다는 많아지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당연히 실점할 확률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주목할 부분은 이 그래프에서 맨유는 다른 팀에 비해서 앞서고 있는 시간이 많다고 했잖아요. 3위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앞서고 있는 시간이 많은 팀인데 리드 상황에서 당하는 역습 횟수도 많다는 건 맨유가 전체적인 그런 플레이 타임에서 공격당하는 횟수가 많은 팀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맨유 입장에서는 상당히 달갑지 않은 통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포스테코글루로 교훈을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포스테코글루가 첫 시즌 토트넘에서 되게 좋은 공격 작업과 높은 템포의 플레이로 5위를 했잖아요. 포스테코글루는 강력한 전방 압박도 주문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결정적인 단점이 압박을 하면 체력이 소모되기 마련인데 그 소모된 체력을 어떻게 커버할지에 대한 생각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리그에서 토트넘이 쉬는 시간 20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쉬는 시간은 뭐냐면 파울 당하거나 그랬을 때 이제 다른 팀들은 좀 넘어지면서 시간을 소비하기도 하고 괜히 말싸움 걸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좀 전체적인 플레이 타임을 적게 가져가는데 토트넘은 그렇게 파울 당하고 했을 때도 바로 공 내려놓고 바로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그런 리그에서 쉬는 시간이 되게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강도는 센 팀이다 보니까 선수들이 체력이 완전히 너덜너덜해지죠. 그래서 결국 체력적인 한계로 유럽 대항전을 같이 나가는 시즌에서는 리그 17위를 했었잖아요.
물론 유로파리그 우승하긴 했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는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반면 교사라고 하죠. 어쨌든 아모림도 공교롭게도 그때 포스테코글루와 조금 유사한 면들이 있어요. 지금 현재 유럽 대항전 안 나가는 시즌이죠. 그리고 공격적인 것들은 최근에 많이 개선이 되고 있고요. 근데 템포가 되게 높은 축구고 전술 강도가 높은 축구입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얼마나 리드를 유지하느냐. 그리고 이기고 있을 때 볼 소유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이 볼을 소유하면서 시간을 보낼지, 그리고 우리 선수들이 체력을 많이 썼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회복할 시간을 어떻게 마련할지, 이런 것들이겠죠. 어쨌든 아모림 지금 좋은 부분은 좋아지고 있으니까 단점을 보완하면 조금 더 완벽한 축구를 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비카리오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저는 비카리오 이제는 철밥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카리오에 대한 의견이 토트넘 팬분들 사이에서도 그리고 축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로 갈리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 중에 저는 비카리오 지지파였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비카리오 지지를 완전히 철회했다고 볼 수 있을 만큼 이제는 비카리오한테 너무 철밥통을 보장해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카리오 여태까지 해준 거는 많아요. 유로파 결승에서도 맨유의 공격들을 잘 막아냈고 원더 세이브가 많은 것은 분명히 인정할 만한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골키퍼의 안정성, 그러니까 이 선수가 안정적인 골키퍼일까? 이거는 또 고민해봐야 될 부분인 거죠. 비카리오는 소위 말하는 창조 선방이 많은 유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창조 선방이라는 건 절대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본인의 킹미스나 아쉬운 판단으로 허용하는 슈팅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냥 자기가 싸고 자기가 그걸 치운 그런 느낌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골키퍼는 결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겠죠. 그리고 비카리오 막는 장면들 보면 되게 화려한 세이브가 많아요. 그러니까 데헤아랑 플레이 스타일이 완전 똑같다고 볼 수는 없는데, 저는 데헤아라는 선수가 막을 때 또 엄청 멋있게 막아서 또 더 스타성이 있다고 느꼈었거든요. 근데 이제 비카리오도 다른 선수에 비해서 이 몸이 날아가는 거라든지 세이브 액션이 되게 화려해요. 그래서 더 임팩트가 크거든요. 근데 단점 뭐냐면 잡아도 될 공을 좀 화려하게 쳐내는 느낌이 있어요. 이건 절대 좋은 선방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세컨볼에서 가능성이 생길 수도 있고, 코너킥 같은 데서 잡아도 될 걸 걷어내면 또 상대의 공격권이 이어질 수도 있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잡아도 될 거는 잡는 게 이제 라멘스나 돈나룸마 같은 선수가 떠올라요. 일단 맨유의 라멘스도 잡아내는 능력 되게 좋고요. 첼시의 산체스도 그렇고요. 돈나룸마는 안정성과 더불어서 슈퍼 세이브까지 있기 때문에 리그 최고의 골키퍼 중에 하나로 평가를 받는 거고요. 근데 비카리오도 화려하게 막는 거 물론 좋지만 그런 것들은 진짜 그렇게 막아야 될 때 막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본인이 잡아야 되는 상황이나 그런 상황에서는 잡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비카리오의 큰 단점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킥이라고 생각하는데, 노팅엄전 첫 실점 과정을 좀 자세히 얘기해보고 싶어요. 일단 이 장면은 저는 물론 그레이의 잘못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레이가 이제 뒤쪽에서 선수가 오는 것을 그 인기척으로라도 느꼈을 텐데 그걸 잡아놓으려는 생각 자체가 아직 삼선에는 적합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분명히 맞습니다. 여기에 그레이의 지분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레이는 비카리오의 판단에 따라 수동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위치였어요. 사실 선택권은 비카리오한테 있는 거고 그레이한테는 선택권이 없죠. 내가 저기로 움직이긴 했지만 나한테 공이 올지 말지는 비카리오가 선택하는 거고, 게다가 이제 비카리오는 공을 잡고 가장 최후방에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시야가 열려있고 상황 판단을 하기 좋죠. 반면에 그레이는 등지고 있기 때문에 시야가 열려있는 상황이 아니고 어떤 한정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플레이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결국 여기서 선택을 하는 건 비카리오인데, 비카리오가 패스를 줄지 걷어낼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있어야 돼요. 골키퍼는 물론 킥 능력도 중요하고 발밑도 중요한데 결국 이런 판단 능력이 중요하거든요. 우리 동료한테 패스를 줬을 때 위험한 건 아닐까? 그렇지 않았을 때는 그냥 걷어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인데 사실 비카리오는 여기서 패스를 주는 게 그렇게 좋은 판단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토트넘도 똑같이 골을 넣은 적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시티전이에요. 시티전에 트래포드가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미스를 하면서 토트넘이 똑같이 마무리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패스를 줄 거면 더 좋은 퀄리티로 패스가 나갔어야 됐어요. 비카리오가 왼발로 그레이한테 패스를 했는데 사실 그레이가 왼발로 공을 받았을 때는 이 왼발로 바로 로메로 쪽으로 여는 게 자세상으로는 좀 불편해요. 왜냐면 그레이는 왼발로 스텝을 밟아야 하는 그 타이밍에 바로 공을 차서 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힘을 실어서 로메로까지 보내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약발인 선수는 그렇게 어려운데 만약에 비카리오가 그레이야 너 받고 로메로한테 바로 돌려 라는 의도로 공을 줬어야 한다면 사실 오른발에 주는 게 맞았어요. 그래야 그레이가 소위 말하는 돌려치기로 오른발로 이렇게 땅 때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 그러니까 공을 줄 때도 왼발에다 줄지 오른발에다 줄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디테일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비카리오가 이런 부분은 되게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과 연관돼서 이제 비카리오의 장점을 상쇄하는 단점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일단 비카리오는 킥에서 오는 단점들이 너무 많고요. 사실 뭐 저는 비카리오에게 에데르송을 기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짧은 패스의 퀄리티가 별로일 수 있죠. 잘하는 키퍼가 흔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게 뭐 골키퍼의 가장 본질적인 소양이다 이것도 아니죠. 골키퍼는 결국 가장 잘 막는 게 중요하니까. 근데 뭐 롱킥은 최소한 멀리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최소한 약속한 플레이가 있으면 거기로 잘 떨궈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런 킥적인 부분들을 감수하면서 쓰는 게 비카리오인데 지금은 글쎄요. 킨스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잘 막는 것도 아니어서 비카리오에 대한 딜레마가 더 가중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제 킨스키를 또 생각을 해봤어요. 일단 킨스키는 제가 많은 경기를 본 건 아니지만 토트넘에 나왔을 때 느낀 건 일단 킨스키는 어려운 건 좀 잘 막습니다. 근데 쉬운 걸 오히려 먹힐 때가 있어요. 이게 임팩트가 크기 때문에 킨스키도 완전히 너가 비카리오보다 나아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킥은 잘 나갈 때는 좀 에데르송의 느낌이 있긴 하거든요. 확실히 구질이나 볼줄은 비카리오에 비해서 훨씬 더 좋습니다. 근데 저는 약간 킨스키가 꺼드럭거릴 때가 있다고 느껴져요. 그러니까 좀 자신감이 너무 충만해서 공을 차야 되는 순간에 안 차고 가지고 있다가 뭐 큰 실수가 나올 때도 있고 킥이 중간에 끊길 때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신감이 매번 성과로 이어지면 좋은데 사실 골키퍼의 롱킥이라는 게 원래 정확히 가는 건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일단 거리가 멀잖아요. 그래서 일정 수준 이상만 하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 킥의 정확도가 1부터 100까지 있다면 한 70% 정도만 뽑아줘도 되게 좋은 골키퍼라고 생각을 하는데 킨스키는 약간 겸손하게 하면 70 정도 이상은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킥력을 가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끔가다 그런 꺼드럭거리는 면 때문에 좀 걱정되는 느낌이 저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킥력은 좋으나 그걸 다 꺼내 쓰는 거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요렇게 표현하는 게 가장 적합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어쨌든 비카리오가 좀 토트넘의 걱정거리가 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또 킨스키 중요도가 낮은 경기에서 한번 써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그런 입장이고요. 비카리오한테는 엄청난 기회를 계속해서 부여하는 건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과도 좀 의견을 나눠보고 싶은데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